싱클레어의 소울 페이지. 안녕하세요, 싱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아니타 무르자니의 책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를 낭독하겠습니다. 이 책은 암에 걸려 투병 생활을 하던 작가의 임사체험과 그로 인해 얻은 깨달음을 담은 책이라고 간단히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작가 아니타 무르자니는 2002년에 임파선암에 걸려 4년간 투병 생활을 하다가 2006년에 몸의 기능이 완전히 멈추고 죽음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그녀는 약 30시간 동안 임사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삶과 존재 그리고 우주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임사체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튜브나 텔레비전에서 임사체험한 사람들의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경험한 임사체험은 공통되거나 비슷한 것도 많고 개인마다 차이도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체험한 사람들의 국적이나 환경 또는 종교에 따라서 각자의 경험이 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령 서양 사람들은 수호천사와 예수님, 하느님을 보고 대화를 나누며 깊은 성찰을 할 수 있었다는 사람이 많았고, 동양에서는 천사보다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나 전생을 보고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양이나 동양이나 공통점은 그들 모두 밝은 빛에 빨려 들어가면서 무한한 사랑과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그곳에서 보고 느낀 빛과 색채와 음향을 제한적인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유체 이탈하여 막 빠져나온 자신의 육체를 내려다보면서 자신을 치료하는 의료진의 감정을 느끼고 슬픔에 빠진 가족들이 나눈 대화 등을 보고 듣고 정확히 기억한다는 점입니다. 그 사실은 임사체험의 진실 논란에서 체험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합니다. 아직도 의료계나 과학계에서는 그들이 경험한 것은 마지막 순간 뇌에서 분비된 도파민이나 엔돌핀 같은 화학작용의 결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임사체험을 신비하게 여기고 그들의 말을 믿는 편이지만 그것을 설명한 확실한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임사체험 중에서도 아니타 무르자니의 체험이 큰 화제가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는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그녀의 몸은 마침내 악성 세포에 의해 지배당했고 그 모습은 이미 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족도 의료진도 사실상 그녀의 죽음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녀의 회복이란 기적이었고 그런 기적은 보통의 사람에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장기는 기능을 멈췄고 그녀는 30시간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시 깨어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 의료진이 한 행위와 가족과 의사가 중환자실 밖에서 나눈 대화를 정확히 기억하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부터 그녀의 몸은 기적 같은 빠른 회복에 들어갑니다. 당황한 의료진은 그녀의 몸을 검사하고는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온몸에 퍼진 암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었고 임사체험을 믿지 않던 의사나 전문가들도 그녀의 체험과 회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 자체가 임사체험과 그 의미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며 자신의 깨달음을 책과 강연으로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는 자신의 성장 이야기고 2부는 임사체험의 이야기, 3부는 깊은 깨달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책을 처음부터 차분히 완독하시길 추천합니다. 그래야 그녀의 성장과 체험, 그리고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고 깨달은 부분만 읽으면 마치 종교서적이나 자기계발서처럼 읽힐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녀의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얻은 그녀의 통찰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2부 중에서 끝부분인 새로운 눈, 새로운 삶을 낭독하겠습니다. 낭독을 허가해주신 샨티 출판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아니타 무르자니. 퇴원 후 첫 두세 달은 행복에 도취된 사람처럼 보냈다. 그 행복감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다.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였고 아주 평범해 보이는 사물과 사건에서도 마법과 경이가 보였다. 가령 우리 집 거실의 가구는 수년을 나와 함께 있기에 어떤 식으로 봐도 특별할 데가 없는 물건이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뒤부터 전에는 결코 눈에 들어오지 않던 나무 세공의 아름다움이 보였고 그 가구를 만드는 데 들였을 장인의 정성도 느낄 수 있었다. 다시 차를 몰 수 있다는 사실에 경의를 느끼기도 했다. 내 손과 눈, 다리를 써서 길에서 차를 움직일 능력이 내게 있다는 데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사람의 몸과 삶 자체에 경탄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나는 내 삶을 가지고 다시 뭔가를 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만 해도 막막했다. 이 퍼즐 조각들을 어디서부터 맞추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세상은 내가 떠날 때와 같은 곳이 아니었다. 나는 지난 4년을 병과 싸우면서 보냈다. 그동안 내 관심은 오로지 병에만 있었고 암에 대해 알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읽고 공부하고 배우면서 보냈다. 내 인생 전체의 목표가 암과 암 치료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어떻게 보면 나는 삶 자체가 아니라 암에 걸린 사람이 되는 데서 내 정체성을 찾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라져버렸다. 남은 인생은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하나. 암 진단을 받기 전에 나는 지독하다 싶을 정도로 독립적인 성격이었다. 하지만 병을 앓는 동안은 데니와 다른 가족들에게 완전히 의존해야 했다. 이제 병이 나아 내 두 발로 설 수 있게 되자 가족들은 모두 자기 역할로 돌아갔다. 데니는 직장으로 돌아갔고 엄마와 오빠는 인도로 갔다. 그리고 혼자 남은 나는 이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있었다. 전에 일하던 프리랜서 일을 다시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암 진단을 받고 나서 곧바로 일을 관뒀고 후임자를 만나 인수인계까지 했다. 지난 4년 동안 오로지 암과 씨름하느라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다시 직장에 들어간다는 게 몹시 낯선 일로만 느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주변 사람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다른 이들이 나와 어울릴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직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알 수 없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옳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 행성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치관에 나는 들어맞지 않는다고 느껴졌다. 내게 중요한 것이 바뀌었고 이제 더는 직장에 출근하고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것에는 아무런 흥미도 생기지 않았다. 사람들과 관계를 쌓는 것도, 일 끝나고 친구들을 만나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아침 저녁 10,000원 버스를 타는 것도, 도시의 여느 직장으로 출근하는 것도 도무지 관심이 가지 않았다. 임사 체험 이후 처음으로 당황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외로웠다. 나는 일상적인 대화에 끼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웠다. 주의 집중 능력이 줄어든 것 같았고, 심지어 내 마음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도 숱하게 격가지로 색이 일수였다. 정치와 뉴스 따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완전히 흥미를 잃었고, 친구들이 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해변에 앉아 아이스크림 콘을 먹으면서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는 얼어붙은 듯 집중할 수 있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전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았다. 발가락 사이로 발바닥 아래로 젖은 모래를 느끼면서 주홍빛 저녁 노을이 수면 위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 아름다움은 그전 어느 때와도 다르게 내 마음을 경이로 가득 채웠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 벨기에 초콜릿 아이스크림의 감칠맛이 혀끝으로 느껴질 땐 난생 처음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는 기분이었다. 모든 것 속에서 온갖 동물과 곤충에게서도 나는 신성을 보았다. 자연에 대한 관심이 전에 비할 수 없이 커졌다. 하다못해 내 주위를 윙윙거리는 모기 한 마리도 죽일 수 없었다. 그들도 생명이었고 그런 만큼 존중받아 마땅했다. 그들 역시 목적이 있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내가 모르지만 그들도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내가 그러하듯이 말이다. 매일 아침 새롭게 세상을 탐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잠에서 깼다. 매일이 신선한 모험이었다. 걸어다니고 운전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언덕과 모래사장에 앉아있고 싶었다. 그저 이 삶을 흠뻑 받아들이고 싶었다. 도시의 풍경들에 깊이 매료되었고 모든 게 처음 보는 것인 양 새롭게 다가왔다. 시장을 구경했고 도시의 경관들이나 네온 불빛이 반짝이는 마천루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들을 감상했고 무척이나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에는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 홍콩의 섬들을 연결하는 수상다리들도 놀랍기 그지없었다. 이 모든 것에 나는 경탄하고 또 경탄했다. 날마다 놀라움을 맛보는 나는 갓 태어난 기분이었다. 마치 2006년 2월 3일에 어른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동시에 나는 점심을 먹거나 커피를 한잔하기 위해 옛날 친구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과 다시 친해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모두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몹시 궁금해했지만 대부분은 이 경험이 나를 얼마나 깊게 바꾸어 놓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상황이 되면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나를 발견했다.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고 일상의 그렇고 그런 대화에 낄 수 없었다. 사람들은 삶의 마술을 보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주변을 보며 경탄하고 열광하는 나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주변뿐 아니라 그저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경탄과 열광의 대상이었는데 말이다. 그들은 일상에 사로잡힌 것 같았고 그들의 마음은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에만 가 있었다. 임사체험을 하기 전 바로 내 모습이었다. 모두들 뭔가 하는 데에 사로잡혀서 그저 순간에 머문다는 게 어떤 것인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어떤 놀라운 일이 이제 막 펼쳐지려 하고 있고 내가 그 언저리에 와 있다는 기분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경험에는 더 큰 목적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이처럼 흥분되고 뭔가 커다란 모험이 펼쳐지기 직전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 일이 펼쳐지게 하려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거나 애써야 한다는 느낌은 여전히 들지 않았다. 난 그저 내 자신이면 되었다. 두려움 없이. 그것은 곧 내가 사랑의 도구가 되게끔 나를 허락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것이 이 지구를 위해서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혹은 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란 걸 알 수 있었다. 이것을 깨달은 이후로 더 이상 이른바 문제라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삶을 그리고 자기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전에 그랬듯이 말이다. 예전에 나는 내 드라마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드라마에도 끌려 들어갔다. 하지만 임사체험을 하고 나서는 그저 살아있다는 것, 여기서 나를 표현할 기회를 한 번 더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이제 더는 이 위대한 모험에 단 1분도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 될 수 있는 한 가장 많이 내가 되고 싶었고 살아있는 이 기분을 조금도 놓치지 않고 음미하며 즐기고 싶었다. 정말이지 그 온갖 잡다한 세상사, 미래나 돈, 직장, 집, 집안일 걱정 따위에 빠져들고 싶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였다. 특히 내 앞에 어떤 과정이 펼쳐지고 있는 중이라고 확신했기에 더욱 그랬다. 웃고 즐거워하는 게 더 중요해 보였다. 나는 전에 없이 새로운 가벼움을 느꼈고 쉽게 웃었다. 나처럼 쉽게 웃는 이들과 함께 있으면 또 그렇게 즐거웠다. 병이나 정치, 죽음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대화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임사체험 이후로 그런 것들에 대한 내 관점은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었던 것이다. 판단하고 구별하는 내 능력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에 뚜렷한 선을 그을 수 없었다. 임사체험을 하는 동안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판단받지 않았다. 오직 연민만 있을 뿐이었고 그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었다. 내 자신과 주변 모두에게도 나는 아직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모든 희생자는 물론 모든 범죄자와 테러범에게도 연민 이외에는 어떤 것도 느낄 수 없었다. 나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들 안에 혼란과 좌절, 고통과 자기중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임을 난생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스스로를 충분히 누리고 행복해하는 사람은 결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즐겁고 남들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줄 뿐이다.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병들어 있어야만 했다. 사실 이는 암에 걸린 것과 상당히 비슷했다. 그러나 나는 이처럼 특별한 형태의 정신적 암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사회에서 멸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는 그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을 대함으로써 우리는 사회 안에 암을 더욱 키울 뿐이었다. 내 눈에 우리는 정신적 치유든 육체적 치유든 치유를 장려하는 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더 이상 세상을 우리와 그들의 관점으로, 즉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점으로 볼 수 없게 되었음을 뜻했다. 그들은 없었다. 오직 우리만 있을 뿐이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이며 우리 스스로가 창조한 산물이자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믿음의 산물이었다. 가해자들조차도 그들 자신의 자기 증오와 고통의 희생자들이었다. 나는 더 이상 죽음도 다른 이들이 보는 식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래서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애도하기가 몹시 힘들어졌다. 물론 가까운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나면 슬펐다. 그들이 그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이상 죽음을 애도하지는 않았다. 그들이 이미 다른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이 행복하리라는 것도 알았으니까 거기서는 슬퍼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동시에 나는 그들의 죽음조차도 완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은 더 큰 테피스트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그대로 전개되리라는 걸 난 알고 있었다. 내 관점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뀌었기에 내 의견을 밖으로 표현하기가 조심스러웠다. 오해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죽음 뒤에 심판이 없다는 말, 심지어 극악무도한 테러범에게도 심판이 없다는 말이 사람들한테 납득되기 어렵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나는 오직 연민만을 느꼈고 그들이 완전히 이해되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가 분명히 느껴졌다. 더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내게 옳다고 느껴지지 않는 종교적 교리나 문화적 도그마를 따르지 않았다 해서 사후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난 알았다. 그래서 나는 데니와 함께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게 되었다. 데니와는 같이 있어도 안전했다. 나는 그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내 남편은 이 여정 전체를 나와 함께 했고 나를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내 감정과 생각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내가 이 모든 새로운 감정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나는 내게 일어난 일, 내가 경험한 것을 이해하고 풀어서 이야기할 필요성을 계속 느꼈고 그러자 데니는 글을 써서 감정을 쏟아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일단 쓰기 시작하자 계속 써내려갔다.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그것은 내가 이 새로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치유 효과가 아주 컸다. 나는 이제 내 주변 사람들 누구도 갖고 있지 않은 혹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삶의 관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더는 무엇도 두렵지 않았다. 병도, 나이듦도, 죽음도, 돈이 부족해지는 것도 그 무엇도 무섭지 않았다. 죽음이 더 이상 공포가 아닐 때 두려워할 것은 별로 없다. 죽음이야말로 늘 최악의 시나리오로 여겨지지 않는가. 죽음이 겁나지 않는다면 그 밖에 두려워할 것이 뭐가 더 남겠나.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세상은 아직도 내게 실제처럼 보이지 않았다. 저쪽 세상이 더 진짜 같았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람들이 모든 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불편했다. 예를 들어 모두들 돈과 경제적인 문제로 지독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즐기고 감사할 만한 다른 아름다운 것들이 무척이나 많은데도 말이다. 그러면서 단지 돈을 위해 다른 모든 것, 사랑, 관계, 재능, 창조성, 개성 등등은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즐겁지도 않은 일을 하느라 그토록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삶을 바라보는 그들의 방식이 내게는 틀려도 한참 틀려 보였다. 중요한 것과 가치 있는 것이 잘못 정해져 있었고 모든 것이 본말이 전도되어 있었다. 나도 예전에는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그때로 돌아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단지 돈 때문에 즐겁지도 않은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거야. 직업을 보는 관점도 그렇고 아무튼 전반적인 행위의 기준이 이제는 아주 달라졌어. 이곳에서의 내 삶과 시간은 내게 그보다 훨씬 소중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데니 역시 내가 암을 앓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것을 지켜보는 강렬한 경험을 한 뒤로 자신도 모든 게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내가 병을 앓기 전에 다국적 기관의 세일즈와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면서 아시아 쪽 유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나와 함께 그 모든 일을 겪고 이제 일터로 돌아가 보니 그 일이 더 이상 즐겁지도 않고 단조롭게 느껴졌다고 한다. 데니와 나는 훌쩍 자라 있었고 변해 있었다. 아주 많은 것을 배웠던 것이다. 데니는 늘 자기 사업을 꾸리는 게 꿈이었는데 나는 데니에게 바로 지금이 그때인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꿈을 삶으로 살아보라고 용기를 주었다. 임사체험 전이었다면 아마 겁이 나서 그렇게 격려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업을 꾸리는 건 큰 모험이라고만 생각했을 것이다. 만일 실패라도 한다면 어떻게 먹고 살 거냐며 걱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 관점은 달라져 있었다. 후회스러운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훨씬 중요해 보였다. 그래서 데니에게 늘 바라왔던 대로 학생과 기업을 상대로 진로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사업체를 직접 꾸려보라고 격려했다. 일이 진행되면서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기를 관두고 직접 회사를 차리기가 한결 쉽게 이루어졌다. 데니가 나를 간호하느라 오래 자리를 비운 탓에 복직이 어려워진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아마 이런 상황에 무척 화를 냈을 것이다. 하지만 임사체험을 겪고 나서 보니 이 일은 우주가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방식이었다. 더 재미있는 일을 할 기회였으니 말이다. 이 새로운 모험을 하기 위해 우리는 생활 규모를 대폭 줄여야 했다.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고
생활비도 많이 줄였다. 홍콩의 북적거리는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아주 소박한 동네, 중국 국경에 가까운 외진 마을에 집을 구했다. 그곳에는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우리는 삶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었다. 예전 생활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였다. 삶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과거 같았으면 데니가 일자리를 잃은 것이나 생활 규모를 극적으로 줄여 시골로 이사 온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거나 불행한 일로 보았을 것이다.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느꼈을 테니 두려움도 컸을 것이다. 하지만 돌아가 두려움 없이 내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늘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이고 가장 중심에서 우리의 본질은 사랑이며 우리는 자그마한 존재라는 등의 많은 메시지를 임사체험 때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돌아가 두려움 없이 내 삶을 살아라 라는 메시지야말로 내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계속해서 울려 퍼지던 메시지였다. 그것은 친구 소니와 아버지가 공통적으로 내게 해주려는 말 같았고,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 말이 들릴 때면 나는 어떤 때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어떤 때는 소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지금의 경우엔 벌어지는 모든 일이 앞으로 펼쳐질 더 큰 모험의 일부인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나는 오로지 삶을 깨끗한 도화지에서 새로 시작하는 기분밖에 들지 않았다. 임사체험 덕분에 나는 현실을 바깥에서 보지 않고 내면에서 보는 관점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외부 세계를 진짜라 여기며 그 한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점일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갖는 동안 나는 내 힘을 바깥 세상에 내주었고, 나를 통제하는 힘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있었다. 내 행동과 기분, 생각을 외부 사건이 통제했다. 감정적인 반응이나 느낌은 실체가 없었으므로 진짜라고 여기지 않았다. 감정이나 느낌은 그저 외부 사건에 대한 반응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관점을 지녔을 때 나는 내 삶을 만들어가는 창조자가 아니라 상황의 희생자였다. 병조차도 어느 날 우연히 내게 닥친 외부 사건이었다. 하지만 임사체험 후 나는 내 자신을 더 커다란 전체를 이루고 있는 신성한 일부라고 보게 되었다. 나뿐 아니라 전체 우주 안의 모든 것, 과거에 존재했던 것이나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들어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내가 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시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저마다 이 거대한 우주 그물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지나고 데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가면서 나는 이 진실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상호 연관이라는 그물망 속에 존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 속 특정 지점에서 내 세계는 그때까지의 모든 생각과 느낌, 경험, 관계, 감정, 사건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테페스트리다. 내 테페스트리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내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내 경험과 의식을 확장함으로써 내 세계를 늘릴 수 있고 제한함으로써 그것을 축소할 수도 있다. 내 시야 안으로 무엇을 들일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어느 정도 선택권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무엇인가가 내 의식 속으로 들어올 때 그것은 내 테페스트리의 일부가 된다.
창고의 비유로 말하자면 내가 거기에 손전등을 비추는 것이다. 그럴 때 그것이 내 신념 체계의 일부가 되고 나의 진실이 된다. 나는 내 삶의 목적이 나의 테피스트리를 넓히고 내 삶 속으로 더 많은 경험, 더 멋진 경험이 흘러들어오게 허용하는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전에는 한계라고 받아들였던 모든 영역에서 가능한 것의 범위를 늘려보고자 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참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그저 사회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데 불과한 신념 체계들에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전에는 부정적이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았다. 특히 마음속의 두려움이나 부적절하다는 감정을 일으키는 신념들을 눈여겨 살폈다. 나는 나에게 물어보았다. 왜 내가 이것을 믿을까? 그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만들어낸 조건일 뿐이지 않은가? 전에는 내가 그 적용을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것이 내게 참인가? 자라면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주입받고 배운 것들을 그저 계속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때론 그게 참인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대답은 단연코 참이 아니다 였다. 나는 어려서부터 여자는 순종적이어야 한다고 배우며 컸다. 자기 의견을 분명히 밝힌다거나 단호하게 군다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여자들에게는 늘 모종의 판단이 뒤따랐다. 여자의 가장 주된 역할은 남편을 잘 받드는 아내, 아이를 잘 기르는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기준에는 결코 부합하지 못했다. 나는 평생을 그런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신을 재단하고 질책하면서 살아왔다. 나는 늘 부적합한 존재라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임사체험 이후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회적으로 정한 거짓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또 내가 그다지 영적이지 못하며 따라서 그 방면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믿든 우리는 모두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될 수 없다. 바로 영적인 존재, 그것이 우리 본래 모습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자각하고 있지 못할 뿐이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란 오직 자신을 사랑함으로써만, 자기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가슴을 따름으로써만, 그리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함으로써만 얻어진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삶이 목적이 없는 것 같고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 때 그것은 바로 내가 자신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뜻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내 본연의 모습에 내가 이곳에 와 있는 목적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일은 내가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을 때 텔레비전 광고나 신문, 대형 제약회사, 친구들, 문화적 사회적 신념 같은 외부 원천에 내 힘을 내줄 때 일어나곤 했다. 과거에 내가 길을 잃었다고 느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답을 찾으러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책을 찾았고 선생과 구루를 찾았다. 그들이 영원한 미제의 해결책을 들려주지 않을까 기대했다.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꼭 그랬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더는 알 수 없었다. 내 자신의 힘을 자꾸만 바깥의 누군가에게 줘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으로부터 보는 관점을 갖는다는 건 내 내면의 안내자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온 우주가 영향을 받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우주 구물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전체가 나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러기에
내가 행복하면 우주도 행복하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다른 이들도 전부 나를 사랑하게 된다. 내가 평화로우면 모든 창조물이 평화롭다. 바로 이런 식인 것이다.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상황을 물리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대신 내 내면 세계를 들여다본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거나 불만스럽거나 할 때면 나는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느낌을 먼저 들여다본다. 그리고 혼자 앉아있는다든지 자연 속을 걷는다든지 음악을 들으면서 고요하고 차분한 중심으로 들어간다. 나는 그렇게 할 때 외부 세계 또한 바뀐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실제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했다. 중심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주 그물의 중심에 있는 나를 느낀다는 뜻이다. 바로 내 위치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 중심이 곧 우리 모두가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장소이며, 그러니만큼 이 중심 자리를 가슴으로부터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나는 때때로 우주 안에 이 중심 자리를 잊어버리곤 했다. 물질 세계에서 벌어지는 온갖 드라마와 모순, 불안과 고통에 사로잡혀 내 자신을 확장되고 장엄하며 무한한 존재로 볼 수 없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참모습인데도 말이다. 감사하게도 임사체험 경험을 통해 나는 우리가 절대로 중심에서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다만 잠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중심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화를 느끼지 못할 뿐이다. 우리는 분리라는 환상에 사로잡혀서 행복과 슬픔이 빛과 어둠처럼 음과 양처럼 맞물려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떨어져 있다는 우리의 느낌은 한갓 이원성이라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 이원성의 환상 때문에 일견 분리되어 보이는 것들, 그것이 하나임을 보기가 어려워진다. 하지만 중심에 닿아 있다는 것은 이를 꿰뚫어 본다는 것이며, 그리하여 만유의 중심, 바로 하나임의 중심에 있는 우리의 무한한 자리를 다시 한번 느낀다는 것이다. 내게는 늘 우리 모두가 우주와 하나라는 직관적 알미 있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몸을 잊고 있는 동안에도 나는 내가 의식을 하든 하지 못하든 우주라는 거대한 그물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이는 내가 곧 장엄한 존재이며 무한에 연결된 존재임을 깨닫는 것과 같다. 몇 달이 흐르고 다시 몇 해가 지나면서 나는 이 모든 깨달음을 실생활에 더욱 잘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할 일이 많거나 일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중심을 느끼기 위해 잠시 짬을 내려고 하면 종종 사람들로부터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를 물리적 차원에서만 풀려고 할 때 오히려 해결이 더 더뎌진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도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훨씬 일이 더디게 풀리고 좌절감과 스트레스만 더 쌓이는 걸 느낀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않고 시간을 내서 나의 중심을 다시금 확인하고 나면, 그래서 내가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차리고 차분하고 행복해진 기분이 든 순간에 보면 힘들게 하던 문제들이 상당 부분 사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아주 명료해졌으며, 그렇게 중심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남아있던 많은 문제들은 저절로 사라져버렸다. 나는 이것이 삶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그저 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임을 깨달았다. 바로 이것이
내가 임사 체험을 통해서 얻은 직접적인 결과였다. 그리고 이는 내가 거대한 우주 테피스트리의 일부이며 그것의 중심에 있다는 것, 나의 내면으로 들어감으로써 전체 우주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안 데 따른 것이었다. 임사 체험 이후 내가 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도 상당히 바뀌었다. 이제는 최고의 기분을 느끼려면 자연에, 특히 바다에 가까이 있어야 했다. 태어난 후 초기에 바다를 보며 경이로움을 느끼던 때처럼 파도를 바라보며 바닷소리를 들으면 임사체험 때와 같은 상태에 즉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나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변화해가는 모습도 기쁨 속에서 지켜보았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임사체험 이후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변하는 것을 느낀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공적인 자리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데 나는 그런 일들이 그들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그들이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그들에게 되비쳐 줄 뿐이리라. 내 경험 덕분에 나는 우리 모두가 다른 이의 치유를 돕는 것은 물론 스스로를 치유할 능력도 갖고 있다고 분명하게 믿게 되었다. 우리가 내면의 무한한 장소에 연결되면 그 안에서는 우리가 곧 전체다. 병은 몸 안에 남아있을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므로 만약 한 사람이 행복하면 그 행복이 다른 이들에게 닿아 그들을 고양시키고 그들이 회복되도록 돕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때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과 이 행성도 치유하는 것이다. 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우리 머릿속에만 있을 뿐이다. 내 삶에는 힘든 때가 있는가 하면 순조로울 때도 있고 때로 중심에 연결되어 있기 위해 무진 애를 써야 하는 때도 있다. 집안일을 하고 각종 고지서를 처리하는 등의 일상의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임사체험 이후로는 그런 자잘한 일들에 집중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나는 우주 안에서 내 자리를 찾는 일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는다. 또한 내 영혼에 새겨진 그 말, 돌아가 두려움 없이 내 삶을 살아라. 그것을 느껴보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나는 새로운 친구가 몇 명 생기기는 했지만 옛날 친구들 대부분과는 다시 가까워지기가 힘들 것 같다. 옛날처럼 사교적으로 되지도 않거니와 전에 했던 일들도 더 이상 즐겁지가 않다. 전에는 친구가 참 많았는데 지금은 겨우 몇 명하고만 내 개인적인 삶을 공유한다. 그중 대다수는 임사체험 그룹을 통해 최근 몇 년 사이에 만난 사람들이며 그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몇 명과는 아주 가깝게 지낸다. 내 가족, 그러니까 남편과 엄마, 오빠와는 여전히 아주 가깝다. 그들은 내가 병을 앓으며 힘든 시기를 보낼 때 늘 내 곁을 지켜준 이들로 나는 그들과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다른 사람들과 그 정도로 가까워지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 나는 일부러 외톨이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만나려 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문점을 더 잘 이해하게끔 도와주는 일이 정말 즐겁다. 그래서 이렇게 글도 쓰고 있고 또 문화 트레이너로 활동도 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나를 허용하고 그저 내 자신이 되는 것이야말로 이 커다란 모험의 여정에서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잘 들으셨나요? 여기까지는 2부였고요. 이제부터 3부를 읽겠습니다. 3부 중에서도 처음 부분에 제가
줄을 그치면서 많이 읽었던, 자주 읽었던 그런 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3부 내가 알게 된 것들. 몸이 기능을 멈추고 다른 세상을 경험하면서 나는 내 자신의 장엄함을 볼 수 있었다. 두려움으로 일그러진 모습이라곤 전혀 없었다. 나는 내가 더 커다란 힘 앞에 다가서 있음을 알아차렸다. 육체적 삶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내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 특별히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기도나 찬송, 만트라 암송, 용서, 그 밖에 다른 무엇도 필요 없었다. 다른 세상으로 옮겨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에 더 가까웠다. 나는 딱히 누구에게 할 것도 없이 이렇게 말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좋아요. 이제 더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항복입니다. 날 데려가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다른 세상에서 그렇게 명징한 상태에 있는 동안 나는 내가 순전히 두려움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해했다. 나는 걱정에 사로잡혀서 내 진정한 모습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암은 처벌도 그 비슷한 무엇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암은 그저 내 자신의 에너지였다. 내 에너지가 두려움 때문에 내 본연의 장엄한 힘으로 표현되지 못하자 암으로 표현된 것이었다. 그 광대무변의 상태에서 나는 내가 평생 자신을 얼마나 가혹하게 대했고 얼마나 심하게 판단했는지 깨달았다. 나를 벌주는 이는 따로 없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였음을 나는 마침내 이해했다. 나를 판단한 사람, 내가 저버린 사람, 내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나였다. 다른 누구와도 관계가 없었다. 내가 마치 우주의 아름다운 아이처럼 보였다.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나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이 사랑을 받기 위해 내가 뭔가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도도 간청도 그 밖에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내가 나를 한 번도 사랑해주지 않았고 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으며 내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봐 주지도 않았음을 깨달았다. 조건 없는 장엄함이 언제나 내 곁에 있었는데도 육체적 삶이 그것을 가려버린 것 같았다. 아니, 지워 없애버린 것 같았다. 그것을 이해하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지금 무엇에 가 닿아 있는지가 보였다. 그것은 나뿐 아니라 모두가 닿아 있는 원천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중대한 선택을 했다. 돌아가자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내린 이 결정이야말로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만든 유일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주동력이었다. 몸을 입은 채로 다시 깨어났을 때 나는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여기로 돌아오기로 한 내 결정에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말끔히 나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병원에 누워있는 몸속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숱한 검사와 약물 처치가 결국은 내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임을 이해했다. 그 과정은 몹시 고통스러웠지만 나는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는 걸 알았다. 내 장엄하고 무한한 자아가 삶을 계속하면서 이 몸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겠다고 결정했기에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결정을 흔들 수 없었다. 나는 내 마음가짐이나
생각을 바꾸어서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내가 마침내 병이 나은 이유는 내 진정한 영혼이 안에서부터 빛을 발하도록 내 스스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생각 같은 것이 병을 낫게 했냐고 묻는 이들이 많지만 대답은 아니요, 이다. 임사체험 동안 내 상태는 마음을 넘어서 있는 상태였고, 내가 치유된 것은 내 파괴적인 생각들을 다른 생각으로 고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그저 말끔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생각의 상태에 있었던 게 아니라 존재의 상태에 있었다. 그것은 순수의식이었다. 바로 내가 장엄함이라고 부르는 것, 이 하나임의 상태는 이원성을 뛰어넘는다. 나는 진정한 내 자신에 연결될 수 있었다. 영원하고 무한한 전체를 아우르는 나의 일부와. 이는 마음이 물질보다 위에 있다는 식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나는 우리가 모종의 방식으로 믿으면 질병을 없앨 수 있다거나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때로 지나치게 단순한 주장일 수 있다. 그것보다 나는 자기 자각에 더 주목하는 편이다. 자기 자각은 믿음과는 다르다. 더 이상 자기에게 들어맞지 않는 믿음을 고수하는 것은 자기를 이원성 상태에 가두는 것이고 스스로를 끊임없는 판단 상태에 놓는 것이다. 자기가 찬성하는 것은 좋거나 긍정적인 것이고 자기가 신봉하지 않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럴 때 다른 이들이 내 믿음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믿음을 지켜내려 하기 십상이다. 내 믿음을 방어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은 경우 쉽사리 그것을 놓으려 하지도 않는다. 내게 더는 들어맞지 않는 생각일지라도 말이다. 그때부터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나를 가지는 상태가 된다. 이와 달리 자각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아무런 판단 없이 그저 무엇이 존재하고 무엇이 가능한지 알아차린다는 뜻이다. 알아차리는 데에는 방어가 필요하지 않다. 알아차림의 상태는 점점 더 커나갈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으며 그 결과 우리를 하나임의 상태에 더 가까워지게 해준다. 바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반면 믿음이란 우리가 믿는 것만을 허용하고 그 밖의 모든 것은 제외해 버린다. 분명히 말하건대 내 병을 낫게 한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었다. 임사체험은 순수한 알아차림의 상태였고 전에 가졌던 모든 주의와 신조가 완전히 중지된 상태였다. 바로 이 상태가 내 몸을 스스로 재건하게 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낫기 위해서는 믿음을 완전히 버려야 했다. 살고 싶다는 강한 바람을 완전히 놓아버린 그 순간 나는 죽음을 경험했다. 그리고 죽음 속에서 나는 아직 때가 아님을 깨달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놓아버렸을 때 나는 진실로 나에게 속한 것을 받았다. 언제나 후자가 훨씬 더 좋은 선물임을 나는 이제 안다. 임사체험 후 나는 강한 주의 주장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체적인 신념에 따라 행동해야 할 때 내 경험은 제한된다. 그것은 오직 내가 아는 세계 안에만 나를 잡아두는데 내 지식이란 결국 제한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만 스스로를 국한한다면 나는 내 잠재력과 내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셈이 된다.
그러나 내 삶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불확실성에 편안해질 수 있다면, 이때 나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에 닿을 수 있다. 임사체험 후 내가 알게 된 것이 또 있다. 바로 놓아버릴 수 있을 때, 믿는 것은 물론 믿지 않는 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가 가장 강한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또 내면 깊은 곳에서 명징성과 동시성을 경험할 수 있을 때 나는 가장 큰 힘을 가지는 것 같다. 확실성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자체가 더 넓은 차원의 깨달음을 경험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반대로 믿음이나 결과에 대한 집착을 전부 내려놓는 과정은 정화와 치유를 가져다 준다.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려면 치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내려놓고 그저 삶이라는 흐름을 즐기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 내가 깨달은 내용이다. 내가 단지 이 몸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존재임을 깨닫는 것, 내가 무한히 큰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중요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병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걸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아픈 이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좌절감을 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의식 상태를 따라간다. 우리 아이들이나 동물, 주변 환경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식으로 지구의 조건들을 바꿀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아무리 여러 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가 생각할 때 깨어있는 의식 상태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자연은 모든 것이 그저 존재하기만을 바란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몸과 주변 환경을 바꾸려 하는 대신 그저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그 본질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 우리는 우주가 우리를 바꾸려 하는 대신 그저 존재하기만을 바란다는 그 장엄함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완벽하기를 바라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비참하게 실패했을 경우라도 자신이 부적합한 존재라고 느낄 필요도 없다. 삶이 나에게 그저 존재하기를 바라는 대로 내 자신을 맡길 때 나는 가장 강한 존재가 된다. 암의 경우에도 내 쪽에서 의식적으로 뭔가 하려는 행동을 일절 멈추고 생명의 힘에 모든 걸 넘겨주었을 때 비로소 치유되었듯이 말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삶에 맞서 저항할 때가 아니라 삶과 함께 나아갈 때 가장 강한 존재인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해 보았기에 치유에 대해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다. 그저 믿고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느낄 것이다. 혹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답은 보기보다 훨씬 간단하다. 그것은 아마 우리 시대에 가장 깊숙이 숨겨진 비밀인 것 같다. 답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에 당신은 어쩌면 얼굴을 찌푸릴 수도 있고 지겹다는 표정을 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자기 자신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100번, 1000번 말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라고 격려받아 본 적이 없고 실제로 자신을 소중히 여겨본 적도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일은 되게 이기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 치유의 핵심이었음을 나는 임사체험을 통해 깨달았다.
삶이라는 테피스트리 안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각자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도록 서로 돕고 있다는 점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과 같다. 그렇게 함께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임사체험 상태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아주 명료해졌다. 내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 되는 것임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린 가르침이다.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사랑을 받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이원성 안에 살고 있다는 뜻이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곧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 이원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 너와 나 사이에는 그 어떤 분리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 내가 사랑이라는 걸 안다면 상대방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소중하다면 나는 자동적으로 상대방도 똑같이 소중하다고 느낀다. 나는 임사체험 상태에 있을 때 온 우주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원자와 분자, 쿼크, 테트라 쿼크는 전부 사랑으로 만들어졌다. 나는 도무지 다른 무엇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내 본질이요, 온 우주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조차도 모두 무한하고 조건 없는 사랑의 스펙트럼의 일부이다. 사실 우주의 생명력 에너지가 곧 사랑이며 나는 그 우주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깨달으니 내가 같이 있어지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되었다. 나는 이미 내가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니 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곧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그 대신 그저 자신에게 진실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 에너지의 도구가 되며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사랑이 되는 것은 또한 내 영혼을 보살피는 것과 내 욕구를 돌봐주는 것, 또 나를 소홀히 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다. 이것을 안다면 늘 자신에게 진실하게 되고 자신을 더없이 존중하며 친절하게 대하게 된다. 또한 불완전함, 실수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들도 아무런 판단 없이 오직 조건 없는 사랑을 익히고 경험할 기회로만 보게 된다. 사람들은 내게 자기 사랑이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들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기적이 되는 것,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과 어떻게 다르냐고 묻는다. 내게는 그런 구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경계선은 없다. 이기심은 자기 사랑이 없는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행성은 우리 인간들처럼 바로 이 자기 사랑의 부재로 고통받고 있다. 이에 더해 불안과 판단, 조건화로 고통은 더욱 가중된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려면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야만 한다. 내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다. 내 자신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저 그렇게 연기하고 있다는 말일 뿐이다. 사랑이 될 때 나는 메마르게 되는 법이 없으며 사랑받는다고 느끼기 위해서 혹은 나의 장엄함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내 자신에게 진실한 결과로
자동적으로 나의 사랑을 받는다. 또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을 때 나는 다른 이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게 되면서 나는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을 너무 심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갈등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 때들이 있다. 사실 문제란 내가 내 자신에게 내리는 판단이다. 자신에게 가장 악독한 적이 되기를 그만두고 자기를 더욱 사랑해주기 시작할 때 주변 세계와 마찰도 자동으로 점점 더 줄게 되어 있다. 그와 함께 나는 더 부드러워지고 수용적이 된다. 각자의 장엄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제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되고 자신도 남에게 통제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 무한한 자아 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단지 내가 곧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를 알고 놀랐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이해하면 바로 내 생명력 에너지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 반면 사랑인 것처럼 연기하는 것은 그와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내가 곧 사랑임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다. 그것을 통해 나는 모든 두려움을 놓아버릴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나게 된 유일한 이유이다. 잘 들어보셨나요?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그녀의 이야기가 감명 깊을 수도 있고 또 식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깨달은 것들은 이미 불교의 고승이라든가 세계적인 영성 작가들이 전했던 그런 메시지와 같은 맥락인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자기 자신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삶을 꽉 쥐고 흔들지 말고 놓아버리라는 가르침 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의 깨달음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에게 기적이 일어난 이유와 같았습니다. 즉, 그녀에게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우주가 그녀를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녀는 자신이 느끼고 터득한 모든 것이 어떤 특정 종교에 의하거나 기도나 명상의 수행덕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인위적인 노력이나 강인한 의지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과정을 통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모두 다르고 인종과 문화도 다르고 개인마다 학력이나 직업도 다르지만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고 삶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그것이 치유의 작업이라면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을 치유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임사체험 후 기적의 치유의 주인공이 된 아니타 무르자니의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를 읽어보았습니다. 자, 가을이 지나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따스한 차라도 마시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추억을 많이 남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싱클레어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